안녕하세요. OSC 코리아의 김재천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는 중국산 제품을 쓰지 않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소나타입이라는 제품을 한 4년 전부터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소나타입이라는 회사는 넥서스라는 사설 저장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또 그 자바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메이븐 리포지토리를 다 사용을 하실 텐데 메이븐 리포지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알아야 또 왜 관리가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된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저희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서드 파티로부터 이제 공급받아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 받으실 때 그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는 방법을 S범으로 많이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왜 S범이 이제 대안이 되는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망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급망을 설명드릴 때 항상 그 자동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소프트웨어 공급망 중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협력사가 한 600여 개의 협력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재료를 조달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자재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해 놓은 다음에 생산을 하시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그 공급망에 해당하는 퍼블릭 리포지토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내부의 저장소에다가 저장해 놓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배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함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수를 이제 해드릴 텐데, 소프트웨어도 결함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함들이 CV라는 취약점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미국에 있는 엔비디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엔비디가 그 취약점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개의 그 보안 공지 사이트들이 있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제 엔비디에 해당하는데요. 엔비디도 올 초에 그 발표한 거 보면은 너무 이제 많은 취약점들이 나와서 처리하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 한 19,000개 정도가 아직 지금 펜딩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로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취약점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공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보통 이제 이렇게 엔비디에 올라오면은 저희가 그거를 알려진 취약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지가 안 된 것들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알려지자마자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패치 안 된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를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결함이고 취약점인데요. 여기보다 이제 좀 더 위험한 거는 이제 공격입니다. 공격.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그 규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많이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공급망을 통한 그 무기화 뭐 이런 것들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레바논에서는 그 호초기를 통해 가지고 테러를 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결함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제 공급망을 이제 악용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결함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악의적인 행위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쪽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한 공격을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고 최근에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 공급망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는 크게 그 네 가지 정도 주요 리포지토리들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8배 이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 빈도가 많이 이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각 언어별로 보면은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뭐 파이썬, 그다음에 닷넷 이런 순위로 그 수요 기반의 그 그래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가장 많은 공급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씩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패키지 수고, 두 번째는 릴리즈 수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패키지가 여러 번 릴리즈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한 해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당 평균 16개 릴리즈가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릴리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취약점들도 비례해서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이 취약점이 픽스되는 데 걸리는 시간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릴리즈되는 신규 오픈 소스가 75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발견되는 취약점만 10만 개입니다. 그러면 취약점 하나가 또 여러 개의 컴포넌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75만 개 중에 뭐 20만 개, 30만 개는 문제가 있는 취약점이 있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관리해야 될 라이센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몇 개 안 됐었는데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취약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엔비디아에서도 이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2000년대 초반에는 뭐 공급망, 오픈소스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것들이 라이센스였습니다. 당시에 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유닉스 진영과 그다음에 리눅스 진영 간의 라이센스 분쟁이 아주 심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그러면은 무조건 라이센스부터 관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시절이었고, 2010년도에 보안 사고들이 많이 터지면서 그 취약점에 대한 관리가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약점은 지금도 많이 관리들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2020년도에 두드러진 패턴들이 공급망 공격이고 멀웨어, 악성 코드로 대변되는 공격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센스 관리도 하셔야 되고 취약점 관리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멀웨어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환경이죠. 먼저 라이센스를 살펴보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라이센스들이 있을 거예요. MIT, 뭐 BSD, 그다음에 뭐 GPL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라이센스가 지금은 한 2,000개가 넘는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모델들이 다양해지고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공급하는 쪽에서도 라이센스 모델을 이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개발자들이 이런 오픈 소스를 쓰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얘는 어떤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도구를 통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라이센스를 이렇게 쭉 조사하다 보니까 이 비어웨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라이센스인데 그 원작자를 그 펍에서 만나면은 맥주를 사야 된다. 뭐 이런 라이센스 규약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도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취약점과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 멀웨어로 대변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취약점은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악성 소프트웨어는 의도한 겁니다. 그리고 취약점은 CVE에서 관리가 되는데 CVE에서 악성 소프트웨어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또 취약점은 만약에 내부에 취약한 컴포넌트가 있다고 해도 당장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악성 소프트웨어는 내부에 들어오는 순간 내 정보를 빼나간다던가 우리 리소스를 탈취한다던가 이런 즉각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취약점은 뭐 워낙 많이 관리들을 하고 알고 계시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2021년도에 그 발표됐던 로그4j 취약점에 대한 컴포넌트 다운로드 추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보면은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도 한 13% 정도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예전 컴포넌트를 이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개발자들이 좀 뭐 부주의해서 뭐 여전히 옛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성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패키지 매니저를 쓰는 환경이라서 개발자가 맨 위에 관리하는 직접 관리하는 그 다이렉트 디펜던시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디펜던시들이 또 의존하고 있는 트랜지티브 디펜던시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아까 로그4j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예전 버전을 쓰고 있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프트웨어에 포함돼서 이제 배포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취약점이 있고요. 멀웨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급격히 그 발견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발견된 게 50만 개 정도 되고요. 그 전에 발견된 게 한 20만 개니까 매년 2배 이상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통적으로 그 멀웨어 아니면은 뭐 공급망 공격에 사용되는 기법이 타이포 스코팅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퍼블릭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타이핑을 실수했을 때 다운로드 받게 하는 기법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방식은 해킹의 어떤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킹을 할 때 있어서 특정 고객을 타겟팅하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내가 원하는 패키지를 퍼블릭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만 놓으면은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그걸 저절로 다운로드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최근에도 오래된 기법이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디펜던시 컴퓨전이라는 기법인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다 보면은 내부에서 그 공통 모듈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통 모듈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퇴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주 개발자들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패키지 이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이름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퍼블릭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대신에 되게 높은 버전으로 올려놓으면은 패키지 매니저의 동작 방식은 내부하고 외부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이름이 있고 버전이 높은 게 외부에 있으면은 외부에 있는 거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가지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큰 회사들도 다 털렸었던 기록이 있고요.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공격에 지금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 다운로드 할 때 직접 멀웨어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드를 다운로드를 하게 만들고 그 코드가 2차, 3차 그 경로를 거쳐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좀 쉬워졌냐면은 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멀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주는 유료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11유로 내면은 그 발견되지 않도록 멀웨어를 배포해주는 서비스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꼭 그 불법적으로만 다운로드 되냐? 정상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잔입이 되고 있어요. 정상 프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신뢰관계를 쌓고 거기서 커밋 권한을 받아 가지고 이제 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이런 패턴들도 있고 올 초에 발견된 그 로그4j 이후에 가장 큰 그 피해 사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XG 압축 그 컴파일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얘가 이제 대부분의 리눅스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오너한테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소프트웨어 버그를 발견했으니 이걸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오너가 야 그럼 이제 네가 직접 해라라고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걸쳐 가지고 신뢰관계를 쌓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또 5월달에 발견된 파이썬 그 사례를 보면은 정상적인 셋업 파일로 이제 처음에는 보이는데 이 17라인을 보면은 뒤에다가 공백을 엄청 길게 줘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를 삽입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뒤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이제 어려운 케이스이고요. 악성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는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 쓰니까 우리는 괜찮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급망에서 발견되는 그 악성 소프트웨어들은 일반 엔드포인트를 위한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이런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제품에서 관리하고 있는 DB들이 쭉 보이는데, 공급망에서 발견된 그 악성 소프트웨어들은 여기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그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측면을 좀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공급망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관리를 그 관리자가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개발자거든요. 그 개발자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 거버넌스는 또 내가 만드는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그 서드 파티로부터 공급받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소프트웨어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유입 경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개발용 라이브러리가 있고 완성형 설치형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 관리하는 도구들도 조금 달라요. 이제 왜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개발용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넥서스 리포지토리를 통해 가지고 내부로 유입이 되고요. 개발자가 자기 로컬에서 개발을 다 마치게 되면은 형상 관리 시스템에다 올리고 거기서 빌드를 한 다음에 배포가 되는 이런 형태인데, 설치형 오픈 소프트웨어들은 이런 경로보다는 이제 직접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원화된 관리보다는 사후에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좀 일반적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 다커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는 빌드 해가지고 그대로 배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커 이미지까지 같이 말아가지고 독립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환경이 됐죠. 자, 그럼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넥서스,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자 환경에서도 관리하기 좋죠. 매 개발자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상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빌드 파이프라인, 뭐 스테이지, 뭐 대부 환경, 여기서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포한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취약점이라는 거는 내가 배포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포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소나타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어월이라는 제품이 넥서스 리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 단은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제품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정책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소나타입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한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책을 세우는 것이고, 그 정책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프락시, 뭐 개발자, 뭐 소스, 뭐 이런 단계별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파이어월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그런 걸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전 단계에 걸쳐 가지고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데브옵스 도구들하고도 인테그레이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그 만약에 안 쓰시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애들이 리포지토리로 바로 유입이 되는데, 중간에서 전수 검사를 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격리시키는 이런 로직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빌드가 필요해가지고 다운로드를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차단이 되면은 빌드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관리자나 아니면은 뭐 보안팀하고 왜 안 들어왔는지 막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소나타입에서는 그 파이어월이 그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URL을 같이 던져주거든요. 그럼 그 URL을 카피를 해서 브라우저에다가 복사를 붙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화면 같은 정보를 이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컴포넌트가 차단됐는지, 왜 차단됐는지, 어떻게 하면은 차단되지 않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하고 다른 버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시각적으로 쉽게 개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이 한
150개 정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뭐 평균 한 10개, 16개의 릴리즈가 각 컴포넌트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개발자가 1년에 다뤄야 될 디펜던시들은 한 1,500개가 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것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참조하는 그 업그레이드 가이드들이 있어요. 어떤 뭐 주관적인 지표나 객관적인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정확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적화된 어떤 업그레이드 선택을 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가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최신 버전이 오히려 더 취약할 수도 있고 또 코드 변경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어떤 업그레이드 패스를 누군가가 가이드 해줄 수 있다면 제일 이제 좋은 것이겠죠. 자,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IDE가 있습니다. 뭐 이클립스나 뭐 이런 VS 코드 이런 도구들이 있는데 소나타입의 그 라이프사이클이라는 제품은 여기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있어가지고 개발자 단계에서 이 컴포넌트를 쓰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회사 정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개발 단계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취약점들을 수정할 것들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골든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보안 취약점을 수정을 하면서 코드 변경이 필요 없는 최적의 버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컴포넌트가 취약하다고 해서 그거를 쓰면은 무조건 취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 중에서 이거를 쓰면은 취약하고 안 쓰면은 취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리처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리처빌리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인텔리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개발자들이 새로운 컴포넌트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제 브라우징을 하게 되는데 이 브라우징 단계에서 이미 우리 회사 정책에 맞춰서 이 컴포넌트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가이드까지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로컬에서 개발을 마치면은 형상관리 시스템에다가 이제 올려놓게 되는데 그 형상관리 시스템에 커밋을 할 때, 풀리캐스트를 할 때 뭐 어디를 블락킹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풀리캐스트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빌드할 때 파이프라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은 빌드를 이제 페일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기능들 이것도 이제 소나타입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빌드가 이제 페일이 나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는 자연스럽게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부적인 정보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정보를 이제 찾게 되겠죠. 당연히 또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뭐 지라를 통해 가지고 슬랙을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받게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하는 데브옵스와 시큐리티의 만남, 데브섹옵스거든요. 근데 그 데브섹옵스라는 게 중간에 어떤 게이트 하나를 두고 이제 형성이 됐을 때 데브섹옵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데브섹옵스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전 단계에 걸쳐 가지고 보안이 데브옵스 환경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컨셉추얼하게만 말씀드려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실제 구성도를 제가 한 2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개발 환경과 외부망에서 이제 유입하는 반입하는 이제 환경이 외부에 이제 리포지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는 그 내부에 있는 리포지토리는 저런 방화벽을 거쳐서 안전한 컴포넌트만 연결할 수 있도록 보통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그 국내에는 그 해외에는 없는 망 분리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으세요. 은행권이나 이제 공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소나타입에서 제공하는 그 전략은 이런 겁니다. 내부망에다가 아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 취약점 DB가 엄청 크고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DB 자체를 내가 내부에 들여놓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망분리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그 DB 자체를 내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만 다운로드 받는 형태로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받는 데이터 용량이 한 5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내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배포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개발은 안 하지만 외부 소프트웨어를 또 반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외부 공급사들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S범 얘기를 많이 합니다. S범이 그러면 왜 대안이냐?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으셔도 그 안에 어떤 오픈 소스를 썼는지 내역을 따로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S범은 이제 그거를 같이 제출을 해라라는 규약이고, S범의 컨셉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그 컴포넌트를 식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이제 파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 위험한 것들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별을 한 다음에 여기 칼이 있네. 이렇게 이제 식별한 이후에 위험 요소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 기술과 그 취약점에 대한 DB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식별된 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S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서드 파티한테 소프트웨어를 공급 받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을 해라. 이것들은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북미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의무화가 많이 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 5월인가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별하는 도구, 그다음에 취약점 DB도 좋은 DB가 있고 나쁜 DB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망에서 내가 식별을 해가지고 칼을 하나 찾았는데, 그럼 제출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 받는 사람은 또 더 좋은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믹싱됐던 여기 칼뿐만 아니라 이제 총도 있는데 왜 칼만 있다고 얘기를 했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좋은 식별 도구와 그 DB가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14년부터 비슷한 규제들이 해외에는 많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발표가 됐고, 국내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 중에서도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공급하는 경우, 특히나 뭐 신용카드 아니면은 뭐 의료 뭐 산업들 이런데,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S범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규제 현황을 보면은 북미, 유럽, 그다음에 뭐 호주, 인도, 일본 다 규제가 이미 발표가 됐죠. 국내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소나타입에도 S범 매니저라는 것들이 있고요. S범 매니저가 하는 것들은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말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S범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규제기관에 이런 데다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S범 매니저는 그 반입, 그다음에 엑스포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중간에 관리뿐만 아니라 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는데 그 취약점이 지금 스냅샷이 계속 영원한 게 아니죠. 계속 새로운 취약점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고, S범 규약에는 그 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스가 뭐냐면은 말하자면 어노테이션 같은 건데, 백스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고 얘네들은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끝. 이상하죠. 취약점이 있으면 해결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취약점이 있다고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범 규약에는 그 취약점들이 어떤 상태인지, 니네가 뭘 하고 있는지, 수정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소명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있어서는 보안에서 늘 하는 얘기죠. 시프트 레프트, 전 단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DB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가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매년 발표하는 포레스터의 리포트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그중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소나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 점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저희 부스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부스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